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실로 이어갑니다. 4월 17일 금요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보다 22명 늘었습니다. 이 중 해외 유입은 14명, 지역 발생은 8명입니다. 대구는 0명입니다. 대구는 0명. 그리고 사망자는 1명입니다. 며칠 동안 20명대 쭉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얘기 그만하라고요? 통계 그만 말하라고요? 안 됩니다. 방심은 안 됩니다. 주말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돕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실무추진단이 출범됐습니다.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19 시대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2910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정답이요. 드라이브 스루. 이제 대구는 조금씩 교통량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잘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힘내주십시오. 대구분들 특별히 힘내십시오. 8016님 라이브 비데이가 당연히 청취율 1위죠. 방금 전 택시 타고 왔는데 라이브 비데이 듣는 아저씨 반가웠어요. 네. 1위는 아니고요. 솔직히 비데이잖아요. 비데이. 그러니까 네. 조금만 좀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2510님 강동 05번 이창열 버스기사입니다. 강동 차고지엔 서울 승합 대원 고속과 함께 차고지를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겨내요. 이게 무슨 중요한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님 네, 항상 방송 듣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송문방님 3번 드라이브 가지 말자. 사회적 거리 지키자. 네, 이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1번 정답 주기자 드라이브를 갈까? 네, 저는 네 드라이브 안 됩니다. 드라이브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이게 가족들과 집에서 어떻게 오손도손 잘 지낼까. 코로나 시대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는 법에 대해서 좀 아주 현명한 그 방법을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690님 정답 드라이브 스루를 한국말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탑승 검사라고 하네요. 차량 탑승 검사. 9909님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점점 우리나라가 세계 표준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본 하면 막연히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일본에 거주하는 저희 형이 자주 말했답니다. 이제는 보건 방역 수준도 세계 표준이 되어가는데 이번 21대 국회를 통해 정치도 세계 표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것입니다. 믿습니다. 6215님 정답은 1번, 마음은 2번. 비도 오고 답답하니 드라이브 가고 싶네요. 네, 조금만 힘을 내주십시오. 뉴스 2면으로 가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뉴스의 다른 면을 살펴봅니다. 정주식의 뉴스 2면.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편집장님이세요. 높으신 분이에요. 아니 또 물어보시네. 네. 안 높다니까요. 아니 저는 장이 다 높아 보여요. 아니 저희는 작은 조직이라서요. 그래도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오늘은 21대 총선 결정적 장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장면이 결정적이었었나요? 우리가 예측도 중요하지만 또 복귀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이 장면들을 돌아보면 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결정적 장면 가봅시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입니다. 단식이요? 작년 11월에 있었던 일이죠. 이 보수 진영의 총선 결과에 결과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장면이었어요. 네. 이 단식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책임론이 일었었죠. 그렇죠. 당시 사퇴 요구가 빗발치면서 황교안 대표가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가 더 버티기 힘들 거다. 곧 물러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나왔었는데 그때 갑자기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에 텐트를 치더니 단식 농성에 들어갔었죠. 아니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 상정인데 왜 청와대로 가고 그런가 뉴스가 많았습니다. 맞아요. 개혁 법안 철회 같은 불가능한 요구 조건을 내걸었었는데 이게 좀 뜬금없고 이상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단식이 성공합니다.
이 단식을 기점으로 자유한국당 내부의 쇄신파의 목소리가 쑥 들어갔고 황교안 대표는 초재선급을 주요 당직에 앉히면서 친정 체제를 구축했어요. 네. 이 단식의 성공이 어떤 의미였냐면 미래통합당이 황교안 체제를 재신임하고 과감한 쇄신의 길을 포기하는 선택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황교안 대표가 물러나고 새 리더십이 들어섰다면 민주당이 이번처럼 그 총선에서 쉽게 이길 수 없었을 수도 있다. 고전했을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장면이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장면은 무엇인가요? 바른미래당의 소멸입니다. 바른미래당이 갑자기 합당을 하면서 통합이 된다. 그래서 한 배에 탔다. 그러면서 사라졌죠. 그렇죠.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보수 진영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다면 바른미래당의 분당 이것은 중원의 붕괴를 가져온 또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1월에 안철수 대표가 복귀했을 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했던 건 누구랑 같이 할까였거든요. 네. 바른미래당에 남아서 손학규 대표랑 같이 정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유승민 대표와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한국당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분분했었는데 결국 안 대표는 독자 생존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1월 초에 유승민계가 탈당해서 미래통합당에 합류를 했고요. 유승민계는 원래 그 미래통합당에서 나오신 분들이었죠. 그렇죠. 다시 합류를 했고 1월 말에는 안철수계가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졌고 처음에는 안철수당이라고 만들었다가 선관위에서 지금 그랬죠.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국민의당으로 다시 갑니다. 맞습니다. 새 정치를 한다고 했는데 국민의당에서 다시 국민의당으로 그렇죠. 가셨고요. 2월 24일에는 바른미래당 잔류파와 대한신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합당해서 민생당이 만들어졌는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 그리고 민생당이 참패하면서 바른미래당이 점유하고 있던 중원은 완전히 무너진 셈이죠. 그래서 중원 표심의 이탈 그리고 보수 통합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바른미래당의 소멸 역시 이번 선거 구도를 만드는데 중요한 장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바른미래당은 진짜 그 중간층에게 조금 소구하는 그런 당이었는데 이 소멸이 결정적으로 황교안 미래통합당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통합이 됐을 때만 해도 뭔가를 큰 그림을 그려내는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맞아요. 언론에서 다 통합됐다. 보수들이 다 통합됐고 야권이 통합됐다는 말을 계속 이렇게 떠들었는데 국민들은 믿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갈까요? 선관위의 위성정당 승인입니다. 작년 12월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국회에 좀 다양성이 넓어지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늘어날 거다 이런 예측들이 나왔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법안이 이렇게 무력화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죠. 정치인들 중에는 특별히 그런 생각 안 했나 보더라고요. 심상정 대표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했었던 거죠. 자유한국당이 설마 이런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까 싶었는데 실제로 만들었고 2월 13일에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승인합니다. 그러자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대응 논리로 자기들도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민주당계 위성정당이 하나 더 등장하면서 총 3개의 위성정당이 등장한 거죠. 이게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게 어느 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개정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양당제의 쏠림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이건 역시 결정적 장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총선에 영향을 미친 마지막 결정적 장면은 뭔가요? 31번 확진자의 출현입니다. 코로나 이슈 말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국면은 31번 확진자의 등장 이전 그리고 이후로 나눠지는데요. 완벽하게 다른 세상이죠. 초반에는 마스크 수급 문제 그리고 또 중국 봉쇄 요구 이런 이슈를 통해서 여당이 수세에 몰렸었다 이런 평가가 좀 많았었는데 그렇죠. 어렵죠. 이게 어찌됐든 1차적인 방역의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큰 악재가 터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나라의 역병이 퍼졌는데 나라님 욕해야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31번 확진자가 등장한 이후에 상황이 묘하게 반전이 됐어요. 그렇죠. 네. 국민들의 시선이 신천지라고 하는 비밀주의 집단에게 확 쏠렸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됩니다. 네. 그때 검찰이 조금 약간 미온적이었습니다. 맞아요. 미온적이고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 특별히 이재명 지사는 신천지 본부에 막 쳐들어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광화문 집회를 봉쇄하면서 이런 활약들이 두드러지면서
국민들의 좀 관심이 쏠린 측면이 있었고 무엇보다 급격히 늘어나는 신천지발 확진자를 방역 당국이 효과적으로 막아내면서 선거 직전 대통령 지지율이 수직 상승했죠. 그렇죠. 특별히 또 일본의 경우, 미국의 경우를 보면 맞아요. 한국과 미국 사례를 이렇게 비교해보고 일본 사례를 비교해보면 우리 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믿을 만한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정부가 이 정치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깨닫게 됐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야권의 방역 실패 공세가 안 먹히게 된 거죠. 예, 계속해서 미래통합당은 그 얘기만 했는데 그렇죠. 그게 무력화됐고 그러니까 신천지 확진자의 등장 이후로 민주당 지자체들의 대응이 주목을 받고 또 정부가 그 성공적 방역을 이끌어내면서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국면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주식 편집장이 뽑은 이번 선거의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누군가님 추임새가 만당급. 그 급은 아니고요. 네, 그 급은 아닙니다. 덕산리님 주진우 선생님 문자만 읽지 말고 유튜브 댓글 좀 읽어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PD님 유튜브 댓글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저희는 정치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방송 라이브 비대입니다. SOA 팍님 저도 미국서 새벽 4시에 듣고 있어요. 이분 상 줘야 되는데 닭이라도 이렇게 사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저희가 어떻게 보답할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미국에서 새벽 4시에 듣는데 이분을 위해서 뭘 할까 제가 고민해서 방법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0419님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애청자입니다. 주진우 씨가 코로나19 예방에 확실히 공헌한 바 있으므로 표창 주고 싶네요. 확실히 공헌한 바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라이브 비데이에서 코로나 뉴스에 대해서는 다른 그 뉴스나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훨씬 더 잘 전달했다고 생각은 하고 노력한 바가 큽니다. 표창까지는 안 주셔도 되고요. 계속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케이키님 여긴 호주 시드니요.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도 계시죠. 다른 나라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문자 올려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보답할 건지 고민하겠습니다. 랄랄라님 베이징에서 듣고 있는 저는요. 베이징 베이징도 어떻게 해야죠. 제가 북경오리를 좋아합니다만 이거는 또 어떻게 뭘 할 건지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고희정님은 저도 한국에서 오후 6시에 듣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왜 치시야? 감사하다니까요. 네. 0358님, 코로나야, 얼른 가라. 내 식구 저녁밥 차리는 거 너무 힘들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직장 다니는 남편, 2딸, 회식도 자주 하더니만, 이제는, 나도 직장 다니면서 저녁밥 꼬박꼬박 차리는 것 힘들다. 이거 주부님들이, 아이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밥 차려야 되죠. 그 남편이 오면 계속해서 같이 밥을 먹죠. 주부님들 스트레스가 큽니다. 이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가사 분담에 대한 고민도 현명한 선택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어떻게 돕고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사랑할 건가 어찌 정신적으로만 말고요. 실제 어떻게 분담을 해서 도와줄 것인지 그런 얘기도 조금 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부분들 특별히 직장 다니는 주부분들이 가장 고생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코로나 시대가 저물어야 될 텐데요. 박스텔라님 여기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입니다. 프랑크푸르트가 그럼 아침 시간이니까 지금 듣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감사합니다. 로초풍님입니다. 전남 나주에서 듣고 있는 저는요. 감사하죠.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님입니다. 여기는 전북 익산입니다. 전북 익산. 네. 익산에서 들으면 특별히 더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냥 그렇습니다. 솔로미오님, 태국이요. 여기 태국. 불굴의 정팀장님, 제주도도 있습니다. 제주도, 네. 이 KBS가 전국 방송이어서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듣고 있습니다. 네. 네. 6300님, 유치원 긴급 돌봄 나오는 아이들이 오늘도 코로나가 언제 없어지냐고 묻네요. 매일 묻겠죠. 할 말이 없어요. 언제 없어질까요? 언제 없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 시대가 계속 상당 기간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이를 보고 분석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코로나를 이기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 세계에서 거의 50개국 가까운 나라가 투표를 포기했어요. 선거를 포기했는데 우리나라는 훌륭하게 잘 치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밖에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하고 밖에 외출하면 총 쏜대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그 경찰들이 곤봉으로 때리고 막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에서 도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안 지키고 밖에 나온 사람 경찰이 곤봉을 들고 가가지고 들고 있는 장면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는 민주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잘 이기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시대를 한국이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승리하는 법을 남기느냐에 대한 그 한 가지 해법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통제하고 그다음에 통계치를 조금 가리고 그러면서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민주적으로 정보를 다 공개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2513님, 저는 사우스코리아에서 듣고 있어요. 굉장히 멀리에서 듣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3949님, 여기는 차가 싱싱 다니는 인도입니다. 어이구, 인도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7108님, 여기는 벌교란게요. 소개해 줘잉. 예, 감사합니다. 네, 벌교.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갑니다. 정한나 씨. 여야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가 3% 넘게 상승하며 한 달여 만에 1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은 30일 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어제 22명 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6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닷새째 2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활방역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 곤란하다는 의견을 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생활방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숫자는 적어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사회나 해외 입국자에 의한 무증상 감염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달 19일까지로 예정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재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서울 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생활방역으로의 전환할 필요성은 있으나 19일은 이르다며 재연장 필요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숙박, 음식점, 교육 등 대면 서비스업 경기가 위축되면서 취업자 수가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년 전보다 6.8% 감소,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지난 2차례 주말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양재천 전 구간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박선아님, 여기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요. 베트남도 이거 코로나 걱정인데. 이규열님, 우리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인데요. 별명 깔따구였습니다. 네, 제가 존경하진 않지만 매우 사랑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라이브 비데이 듣고 있습니다. 이규열님 감사합니다. 오충일님, 여기는 익산 영등동 추가요. 제가 영등동 많이 갔습니다.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러 많이 갔습니다. 네. 살랑 봄바람님, 저도 익산시 부송동입니다. 부송동. 네. 자라자님, 세종시요. 김주일님, 난 대구입니다. 대구 미워하지 마십시오. 대구 미워하지 않습니다. 대구 응원하고 대구가 힘내기를 기도하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마키 7165님, 전 방콕이에요. 제방. 네, 제방. 알겠습니다. 마키님이 방콕 사시는 줄 알았습니다. 기자들의 수다로 가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속닥속닥 쑥떡쑥떡. 오늘 비데이 기자실에선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요? 들어보시죠.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비데이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미디어 오늘의 정철웅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거 어떻게 보셨어요? 잘 봤습니다. 네, 잘 봤어요.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신문 보고 방송 봤습니다. 알았어요. 뭘 취재했냐고 또 그리고 기사에 안 쓴 거 또 좀 뒤에 이제 엉덩이에 이렇게 호주머니에 끼워놓은 자료들 정보들 하나씩 풀으라는 얘기지. 예. 공영방송 KBS랑 신중하게 최대한 방송해야 됩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네. 여기는 신중한 라이브 비데이입니다. 네. 3744님, 저는 택시기사인데 방송을 듣다 보면 목적지를 까먹고 다른 데로 가요. 손님한테 혼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3744님, 이 택시기사님을 위해서 제가 뭔가를 보답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고민해서 일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총선 끝나고 언론개혁에 대한 화두가 국회에도 좀 올라와야 될 텐데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일단 오늘은 선거 이후에 이 조중동에서 어떻게 이번 선거를 평가했는지 좀 확인해 봤는데요. 네, 선거에 개입한 조중동 얘기도 조금 나중에는 해주십시오. 예,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 공천 파문이 있었고, 네. 선거운동 과정에서 황교안 전 대표의 말실수가 있었고, 예. 또 일부 후보의 막말 논란 관련해서 이 제명 조치도 제대로 못한 이 황교안 전 대표의 허약한 리더십이 원인이었다. 패배의 원인이. 예, 그렇게 꼽았고요. 예. 그리고 여당의 압승에는 이 총선 이슈를 블랙홀처럼 집어삼킨 이 코로나 사태가 도움을 줬다. 이렇게 지적을 또 했습니다. 네. 공천 파문과 황교안의 허약한 리더십 때문에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동아일보도 비슷한데요. 이 코로나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 이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 우리 사회를 두동강낸 이 조국 장관 임명 논란, 검찰개혁 논란에 대한 민심의 평가가 뚜렷이 드러나지 못했다. 이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네. 이 부분이 여당이 유리했다는 평가였습니다. 동아일보는 빛나는 여자 그 칼럼니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보수적인. 예. 한 분은 예. 국회로 가셨죠? 조수진. 예, 맞습니다. 조수진 논설위원이었나요? 예, 또 다른 분이죠.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는 이 황교안은 삭발 뒤 잘생긴 두상을 드러냈을 때 말고는 어떠한 감동도 안겨주지 못했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고요. 특이하네요. 근데 저기 예. 잘생긴 두상이 감동을 줬다는 이런 시각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예, 중앙일보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초유의 위기 상황이 여당의 큰 힘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정리를 하면 황교안 잘못이 컸다. 그리고 코로나 덕분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선거 결과를 분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순덕 대기자님이신데 취향 특이하시네요. 네, 근데 이제 언급되지 않은 참패원이 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죠? 이 대표적인 게 유튜브 민심에 너무 의존했던 거 아니냐 이런 대목입니다. 유튜브 민심이라면 보수 유튜브들이 강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의존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각종 집회 방송을 생중계하면서 이 통합당과 결합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일부 유튜버는 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에 도전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이분들 진짜 품이 격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분들도 조금 있었는데 예. 어떻게 저기 공당의 대표가 그리고 후보들이 거기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정치시사 유튜브 상위 20개를 조사해 보니까 20개 중에 16개가 보수 성향 채널이에요. 네, 어떤 채널이 있습니까? 뭐 신의 한수가 구독자 123만이고요. 진성호 방송 87만, 펜앤마이크 조선일보에 67만. 계셨던 그 진성호 예, 맞습니다. 전 의원 맞습니다. 말하는 거죠? 예,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 56만 뭐 이러는데 주기자 유튜브 채널 하시죠? 네.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한 달도 안 됐어요. 예, 그래서 노무현 재단, 딴지방송국, 김용민 TV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다 미래통합당 지지 성향의 박근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채널들이에요. 네. 이런 채널이 이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이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은 좀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렇겠네요. 미래통합당이 이들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에 어떻게 보면 현혹이 돼서 이 현실과 괴리된 과격한 주장으로 정부 여당을 비판하면서 스스로 확장성을 잃어버렸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데 황교안 대표도 나가시고 저기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예. 나가시고 예, 맞습니다. 저기
차명진 후보가 막말을 쏟아낸 것도 이 보수 유튜버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지지층에게 너무 취해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보수 언론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보수 신문의 아젠다 세팅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아니, 예전에는 조선일보가 만들면 다 따라가고 그랬죠. 예, 보수 신문이 선거판을 좌지우지하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따라했어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조선일보 기사가 나오면 이제 바로 논평을 내는 식으로 이제 조선일보 프레임에 의존을 해왔는데 계속 저 언론 플레이 이게 예. 정원 유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 알고 있어요 서로. 그래서 플레이를 하죠. 근데 이제 결과는 참패로 나타났고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은 이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고 성공했다 치더라도 정부 덕분이 아니고 또 재난지원금은 포퓰리즘이며 이 현재 법정에 가 있는 이 조국 이슈, 지금 법정에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조국 이슈도 이제 무리하게 가져오려 했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도 우리가 주류다라는 생각으로 보도를 주도해 왔으나 실제로는 주도하지 못했고 주류가 아니었던 게 이번 선거로 드러난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속보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와 검사 간 유착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지시했다고 합니다. 빨리 그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채널A 그리고 윤석열 개인한테도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지금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예, 맞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채널A 재승인, TV조선 재승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래 이게 오늘 결정이 될 오늘 예정이었는데요. 회의하기로 했죠. 근데 허욱 상임위원이 일신상 사유로 급하게 당일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게 다음 주 월요일로 미뤄졌습니다. 네, 가족이 갑자기 아프답니다. 예, 지금 뭐 재승인과 관련된 사안은 되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상임위원이 모두 모였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 때문에 미뤄졌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채널A의 경우도 이번에 재승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최근 불거졌던 이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사건과 검언 유착 논란이 지금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민주언론시민연합을 비롯한 이제 언론시민단체, 언론노조 이쪽에서는 채널A의 경우는 이 협박 취재 논란, 예. 협박 취재와 관련한 이 채널A의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재승인을 거부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채널A 대표이사도 인정을 했듯이 심각한 저널리즘 윤리 위반 사건이 드러났는데 예. 여기에 대한 어떤 진상조사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방통위가 재승인을 의결할 경우에는 이 과락이 적용되는 이 공적 책임 항목이 이 재승인의 중점 심사 항목이거든요. 그렇죠. 이 항목에 대한 부실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때문에 진상조사의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재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게 지금 시민단체들의 입장입니다. 국민들이 채널A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가 움직이게 되고요. 그러면 언론 지형이 바뀔 만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TV조선 같은 경우는요. 이미 저기 평가에서 공적 책임에 관한 평가는 낙제점이에요. 예, 이미 지금 낙제를 받은 상황이어서 재승인 불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대로 진행된다면 재승인 불가하고 그러니까 재승인이 불가하고 그 방송을 접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예, 물론 이제 아마 그렇게 나오면 행정소송을 걸 거예요. 네. 행정소송을 걸면 제가 알기로는 1년 동안은 방송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재승인이 안 돼도 1년은 아마 방송을 더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행정소송을 들어가면. 검찰개혁, 그렇긴 한데, 네. 검찰개혁 얘기가 나오고 검언유착 얘기가 나옵니다. 언론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21대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 후보자들한테 많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언론 눈치를 봅니다. 자기 당선돼야 되는데 좋은 기사 나와야 된다. 자기에 대한 좋은 기사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개혁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그 큰 목소리를 내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언론개혁 문제가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도 잘 살펴주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하면 지금 채널A와 TV조선에 대한 이 재승인 심사 국면은
단순히 이제 최근 3년간을 평가하는 부분이 아니라 2011년 12월에 개국해서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문제적 방송들을 해왔는데 네. 뭐 세월호 참사 때 어떤 왜곡 편파 막말들이 있었고 그리고 2013년에는 5.18이 이제 북한군이 개입한 사건이었다. 이런 주장들이 여과 없이 나갔었죠. 채널 A에서 그랬죠. TV조선에서도 나갔습니다. 몇 번 되풀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누적된 그 여론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것이 이번 기회에 바로잡히고 평가받아야 된다라는 게 어떤 이 국면의 중요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아님은 조건부는 뭐야 그런 의견 주셨고요. 김재태님은 낙제 점수인데 왜 자꾸 연장을 해주는 거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김지은님은 이런 일이 있어도 재승인 된다면 과연 심의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방통위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미디어 오늘의 정철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9196님입니다. 6시 내 고향 광어 잘 팔던데 싼 건가요? 비싼 건가요? 왜 가격을 못 내리는 건가요? 지금 너무 비싸요. 안 팔리면 가격을 내려야지요. 현지 가면 3만 원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 얘기를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거기는 KBS 텔레비전, 여기는 KBS 1라디오 라이브 비대입니다. 그리고 광어 가격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 미칩니다. 티오님 강릉입니다. 소나기 엄청 오다가 지나가 버렸어요. 코로나도 휙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서울에도 시원한 소나기 내렸습니다. 미세먼지도 걷어가고 코로나도 걷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권기현님, 전 말레이시아에서 듣고 있어요. 5주째 락다운입니다. 대한민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얘기했는데 이런 해외 교민들 중에 대한민국이 최고다는 분들 많습니다. 해외에 계신 교민들도 힘을 좀 내주십시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정현정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하루 종일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북서쪽으로 유입되는 찬 공기와 비로 인해서 낮에도 쌀쌀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옷차림 단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위에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목천 진출로 갓길에 승용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도 대동요금소 부근 1차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로 2km 뒤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남원부 부근 1, 2차로는 화물차 사고로 막혀 있어서요. 1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방면은 남원주 1차로에 낙하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처리 중이라 1km 막히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산 장수고속도로 장수 쪽으로 곰티터널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미끄러우니까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학교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1대) 총선 그 후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0 의석전쟁.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총선 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총선 투표 첫날부터 네. 개표 다음 날 마지막 시간까지 네. 한 42시간을 한숨도 못 자고 네. 한 20여 개 방송을 달린 것 같아요. 새벽 3시에 뭐 방송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때는 또 이 KBS 1라디오 지금 네. 우리 주 DJ님 계신 그 자리에서 네. 2시간 한 10분 동안 또 개표 방송을 진행을 했죠.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방송에 나오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는 또 개표 결과 얘기해 주러 5시 프로부터 나가기 시작했죠. 네.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오늘은 아주 4시간 반 자고 개운하게 네. 이게 8개째입니다. 요거 마치고 퇴근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이게 가능합니까? 되더라고요. 네. 최영일 평론가님이요. 최스트라다무스입니다. 네. 예측 굉장히 잘합니다. 아유, 저희 모 부끄럽습니다. 방송국에서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라고 네네네. 좀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박지훈 변호사하고 최영일 평론가하고 내기를 합니다. 항상 내기하는데 항상 최영일 평론가가 이깁니다. 아니, 전승이에요. 전승이죠. 이거 뭐 황교안 전 총리가 네. 대표가 이 종래 출마하겠습니까?
당연히 출마하죠. 네, 사후에 출마하시고. 그때는 다 안 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아니 거기 가서 지면 정계 네, 은퇴인데 왜 가겠느냐 얘기했는데 당연히 한다 그랬죠. 근데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전체 투표율이 얼마겠느냐 이 주 기자님이 물어봐서 네. 저는 그냥 제 출생연도가 될 것 같습니다. 출생연도가 66년생. 나네. 네, 그게 맞더라고요. 네. 뭐 던지면 맞아요. 잘 그러니까 맞아. 네. 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최스트라다무스의 예측과 그리고 평론, 그 평가 지금 들어볼 만합니다. 믿어볼 만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는데요. 압승했죠. 어떤 분석들 이렇게 나왔습니까?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전국 때문이다. 네. 자, 국난 극복해야 되는데 바이러스와의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꿔야 되겠느냐. 우리나라가 또 이 국난 때는 국민들이 잘 뭉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힘을 좀 몰아줬다. 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또 이것은 이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대한야당이 없음에 대한 미래통합당에 대한 이제 심판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 심판론이냐 야권 심판론이냐 했는데 이 국민의 철퇴가 야권에 떨어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는 수습해야 되는 거고요. 정부는 네.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질 것 무거운 같아요. 책임감. 4455님도 이런 의견 주셨어요. 국민이 이렇게 밀어주고 지원해 주어도 네네. 개혁 못하면 국회의원 책임입니다. 이거 국회의원 책임이고 그리고 여당 책임입니다. 중요한 말씀인 네. 게 오늘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측과 야측의 이제 언론의 이야기가 많이 쏟아졌는데 네. 오만과 독선을 경계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알고 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 막중한 책임감, 어깨가 무겁다. 네. 또 이낙연 이제 당선인도 겸손 또 겸손. 민주당 내부에서 사실 자축 분위기보다는 엄중한 분위기가 비장감이 흘러요. 예. 그런데 이제 언론들이 오만과 독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저 이거 너무 자기 검열하면 안 돼요. 정부가. 예. 왜 그러냐면 뭘 해도 오만과 독선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인제는 인제는이 아니에요. 20대 국회 과반 안 될 때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야당이 독재라고 불렀죠. 예. 예, 근데 180석 되면 뭐 더 독재가 있나요? 그래서 제 생각엔 오만과 독선은 국민 다수 매주 이 국정 지지율이나 정당별 지지율이 나오니까 그러한 여론의 중심은 조금 크게 참고를 하시되 사실 어떤 일을 해도 특정 세력이나 특정 언론 매체는 네. 항상 오만과 독선 내지는 잘못 가고 있다. 시행착오다라고 얘기해 왔다. 진짜 오만과 네. 독선은 언론인 것 같아요. 언론은 늘 이제 잘 네. 피해가죠. 잘 피해왔죠 지금까지. 네. 언론인 예.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와 여당에 제가 좀 드리는 권고는 180석 밀어주면 아까 청취자 문자입니다.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된다. 네. 이거는 일할 기회를 준 것이다. 네. 이 기회는 일하라고 한 것이니까 좌고우면하면 안 되고 할 일을 쭉쭉 해야 돼요. 네. 다만 저는 이제 개혁 과제들도 추진하겠지만 우선 이제 21대 총선 이후부터의 정부 과제는 할 수 없이 경제다. 이 경제부터 이제 집중을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죠. 코로나 시대에 근데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네네. 올해 하반기는 더 어려울 거고요. 당연히 그렇죠. 내년은 더 어려울 겁니다. 네네. 그렇잖아요. 이번 달 월급으로 술 먹고 여행 가고 다 써버렸어. 네. 그럼 다음 달이 힘들고요. 그 다음 달까지 계속 그 힘든 게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카드 빚이 쌓이다 보면 네. 빚이 목돈이 되고 그럼 이자가 이제 또 허리를 휘게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냥 이 간단합니다. 전공법은 코로나19와 꾸역꾸역 싸우니 맹렬히 검사하고 조기 발견하고 조기 검사하고 조기 격리하고 조기 치료하고 하다 보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지금 내일 모레 일본이 누적 확진자 수가 우리를 앞서가거든요. 근데 일본은 지금 수습 방안이 없어 보여요. 네. 우리는 그래도 아프지만 계속 오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경제 위기도 똑같습니다. 똘똘이님 겸손은 제발 그만하고 제대로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열린우리당에 압승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그럼요. 예, 예전에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일명 탄돌이라고. 네네네. 네. 그건 이제 상대 쪽에서 조롱하느라고 붙였는데. 그렇죠. 그때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갔어요. 86세대 젊었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정치도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언론들이 잘 보고 있다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프레임에 가뒀어요. 근데 흔들기 시작했죠. 네, 거기에 그냥 갇혀서 개혁이 좌초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정권을 잃거나 아니면 정권이 그다음에 의회 권력이 넘어가는 걸 지켜본 사람들이 맞습니다. 많아서 맞습니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굉장히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네. 그래서 거기다 또 이 주문을 건 게 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반대쪽 미래통합당에 코돌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네. 아, 김종인 네. 저기 비대위원장은 그런 건 잘해요. 그래서 아니 코돌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 제가 그러면서 이 탄도리는요. 네. 탄핵에는 찬반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력이 쫙 갈려요. 네. 그런데 코돌이는요. 코로나19는 찬반이 없는 거예요. 네. 인간은 다 모여서 같이 뭉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영으로는 좀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실패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8655님, 최스트라다무스 명분석 맞네요. 그래서 전 시사평론가 꿈을 접습니다. 아니 맞는데 네네. 왜 꿈을 접어요? 아니, 제가 이 평론 아카데미를 곧 개설할 테니까 네. 유료로 들어오세요. 아, 네. 접으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유료 여기서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네네. 공영방송 KBS입니다. 아니, 한참 후에 만들 거예요. 아니, 은퇴하고. 알겠습니다. 김만님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일 안 하는 국회의원 세비 삭감하고 그런 법안부터 통과시키면 믿음이 갈 듯한데요. 이번엔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그 각 당 지지자들이 극렬하게 갈리면서 네. 많은 이슈들이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별히 국회의원이 특권을 내려놓겠다,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 그런 그 제대로 된 정책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없었죠. 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 개정된 선거법 비례정당 문제 계속 짚었으니까 우선 이 문제가 다음 총선에서 또 비례정당들 출연을 보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뭐 당마다 한 5개씩 만들 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비례정당 문제 못하게 개정선거법은 또 개정하는데 연동형을 아예 제대로 적용할 거냐 아니면은 미국식 양당제로 그냥 아예 고착시킬 거냐 이런 이제 결단이 한번 필요하고요. 21대 국회에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국민 소환제 하나만 좀 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국민들이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집어넣어 달라. 그러면 이제 다른 거는 이 21대 국회는 큰일 한 것이다. 스스로의 목에 멍에를 달아라. 방울을 달아라. 이거 안 하면요. 지금 또 국회의원들의 횡포는 계속됩니다. 방금 전에 조경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라이브 비대위와 인터뷰에서 아 그렇군요. 김종인 네네. 전 비대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중에 네네. 하나를 한 분을 모셔오는 것이 네네. 고려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죠. 네, 지금 그 비상대책회의에서 네네. 그 두 분 이름이 나왔나 봐요. 네.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가는 거죠? 그분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대안이 못 됩니다. 저는 대안이 못 되고요. 지금 해왔던 분들은 안 된다고 봐요. 아니 안 되는데 네. 지금 당을 추스르려면 그 네. 사람들이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급하게는 네. 다급하게는 지금 안철수 대표가 미래통합당에 와서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데 그분은 보수 안 간다 하고 의료봉사 갔다가 마라톤 하셨잖아요. 그리고 중도라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보수랑은 손 안 잡겠다고 했고 안 잡았는데 안 잡았는데 근데 사실상 안철수계 의원들이나 안철수계 후보들이 다 다 들어가 있죠. 미래통합당에 네. 갔고 안철수 사람들은 통합당에 다 들어가서 이번에 출마했고 네. 뭐 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는데 또 이 안철수 대표가 달리는 와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그 야권이 분열되면 안 된다 그래서 지역구를 안 냈더니 네. 우린 비례만 냈더니 왜 이렇게 여당한테 질질 끌려다니냐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손학규 대표가 그걸 딱 끄집어내서 이게 실제 지금 보수와 거래했다는 내용 아니냐라고 또 비판을 했어요. 네. 이게 바쁜 와중에 다 묻혀 지나갔던 얘기들이지만 네.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 모셔가면 미래통합당은 또 한참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을까요? 이 건강한 보수 재건이 될까요? 근데 두 분 중에 한 분을 택할 수 있다고 봐요. 거기도 그 미래통합당도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택하겠죠. 전 택한다고 네, 봐요. 그죠? 그런데 그게 또 지난한 시행착오의 시작이다. 네, 9361님이 각 당의 득표율과 의석수 차이가 너무 큰데 네네. 이 불일치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하는데 우리 네. 선거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제도 맞습니다. 지금 이게 각 당이 후보와 정당 지지 빼고 지역구 후보들이 득표한 표를 다 모으면요. 사실은 지금 크지가 않아요. 격차가. 그렇죠. 10%포인트가 안 나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거 계산을 정확히 안 해봤고 부산만 계산하다 왔습니다만 부산은 8%포인트 나는데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가 41%면 이 통합당 지지가 49%였던 거예요. 네. 근데 표 차이는 지금 세석 건졌죠? 네. 이렇게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또 전국적으로 보면은 6대 3 정도로 이 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진보와 보수는 40%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고 중간에 그때그때 합리적 선택을 하는 약 20% 내외의 중도층이 있다. 여기서 합리적 선택은 본인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이번 선거는 야당 찍는 게 좋겠네. 여당 찍는 게 좋겠네라는 스윙 보터들이 한 실제로는 10% 내외인데 표 찍지 않는 분까지 포함해서 중도층 20%가 중간에 있어서 이 표심을 좌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의석수와 표의 수는 일치하지 않는데 말씀하신 대로 선거 제도 때문이다. 그래서 사표가 과반 가까이 나는 거예요. 선관위는 사표를 없애는 이 제도 개혁으로 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될까요? 황교안 대표는 한참 쉬시겠죠. 한참 정계 복귀가 가능할까요? 복귀를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네네. 이게 이런 거예요. 이건 개인의 심리 분석인데 네. 개인적으로 정점에 올라갔어요. 최고위직을 지냈어요. 예. 그리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대표까지 맡았어. 근데 경륜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패배하죠. 예. 그럼 지금부터 복귀합니다. 왜 내가 이 지경이 됐을까?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 해요. 네. 이렇게 나락에 떨어진 상태로 계속 살지 못해요. 예. 반드시 복귀를 시도한다. 홍준표 전 대표는 왜 돌아올까요? 이 힘든 정치판에. 아니 홍준표 전 대표는 떠났던 적이 없어요. 하긴 그래요. 네. 하지만 밀려났던 적은 있지만 그렇죠. 떠났던 적은 없는데 그분의 이 가슴에는 두 글자가 있을 겁니다. 대권이 있죠. 대권. 저기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러면 대선 후보가 누가 지금 가능성이 높습니까? 저는 가능성이 높은 건 모르겠고 하겠다는 분들은 지금 한 10명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0명 되던데요. 네, 근데 이번에 밀려난 분들이 그중에 태반이 되죠.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일단은 지금 무대에서 사라졌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뭐 줄줄이 황교안 전 대표도 일단은 무대에서 퇴장. 네. 예, 그래서 절치부심하고 무협영화랑 똑같이 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철사장을 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만덕산 기억하십니까? 손학규 전 대표. 만덕산은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오래 계셨어요. 네. 적당한 시점에 내려오셨어야 되는데. 몇 번이나 당에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만덕산이 대답을 안 했다고. 맞아요. 아니 산에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산이 가만히 있지. 휘잉하지. 뭘 산이 내려가거라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아니 그래요? 네. 환청이죠. 계룡산에서는 그 소리를 많이 들으신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 300명 있는데요. 그분들이야 그 신하고 얘기하시는 분이고. 그렇죠. 어쨌든 만덕산의 경우에는 너무 늦게 하산하셨다. 네. 그래서 감이 떨어지면 현실 정치와 이제 거리를 너무 두시면 안 된다. 거기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산에 가실 때도 스마트폰을 가져가서 뉴스도 챙겨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력한 후보로 이렇게 네. 대권 후보군은 누구 이렇게 꼽을 수 있습니까? 천재 미래통합당. 네. 사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거론되죠. 홍준표. 네. 근데 아직 복당도 안 했어요. 자, 홍준표, 김태호. 예. 그리고요. 그리고 또 나갈래? 그런 분이 이제 권성동. 권성동. 그 대권 아니에요. 원내대표 하겠다 그랬어요. 일단 당권부터 이제 노리겠다. 예. 이런 정도고 외부에서 안철수 대표도 이 후보군이라고 미래통합당의 대권 후보군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올 황교안, 오세훈 남아 있고요. 지금 멀리 떨어져서 이제 칼 갈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요? 네, 제주지사가 계시죠. 원희룡 지사. 지사 얘기하시는 분 많습니다. 젊을 때부터 잠룡, 대권 잠룡이었는데 소장파 시절부터 네. 그 이후에 너무 두문불출한 게 문제고 하지만 제주에서 지금 제주만 고민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렇죠. 네. 그리고 홍정욱 전 의원이 네. 딸 마약 문제로 좀 타격을 입긴 했어도 나오려는 찰나에 이제 딸 문제가 터진 건데 네. 지금 다음에 등장할 때는 어떻게 멋있게 등장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죠. 그렇죠. 네. 머리에 포마드 바르고 계실 겁니다. 자, 네. 청취자분들의 질문 짧게 네. 대답하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범식님은 보수당은 새로운 인물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타나죠. 네. 누가 좀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아직은 없는데 이제 몇몇 발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도 보수, 개혁 보수여야 돼요. 유승민 의원이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론은 되는데 네. 지금까지 이제 해온 과정이 있잖아요. 네. 바른정당부터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 돌아왔는데 불출마까지 했고 원내도 없고. 근데 그분은 미래통합당에서 지지를 받지는 못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승민 의원 스타일에 새로운 이제 보수 재건주의자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사람은 둘째예요.
예.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물론 사람이 생각을 바꾸지만 지금 이 보수 철학을 정립하지 않으면 예. 이 어디로 가냐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으로 갑니다. 네. 이분이 노무현의 남자였다가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 이후에 네. 보수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았어요. 네. 대권 욕심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처음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네.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겠다. 네. 근데 그 재정립 못해요. 사람에 휘둘리다가. 근데 이번에도 공천 문제 재정립 못해요.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사람이 당권을 잡아야 되고 잡게 될 걸로 봐요. 안데르슨 TV님, 이미자 의원은 어떤가요? 아, 이미자 의원. 네. 어이, 특이한 취향이시네요. 이은재 의원은 어떻습니까? 참 그분은 혈서는 잘 쓰시더라고요. 아, 네. 혈서 하나 저 받고 싶어요. 족자. 아, 그래요? 이은재 의원이 쓴 거. 이분, 저기 평론가님도 취향 특이하시네요. 빨간색으로 하면 된다. 뭐 이런 족자. 2885님, 사표 방지를 위해서 중대 선거구제로 이렇게 가는 건 어떤가요? 그거는 너무 이 옳은 말씀이에요. 네. 안 되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네. 고양이 목에 방울 달자고 아까 제가 국민 소환제 하자. 네. 국회의원도 파면시키자. 못 하잖아요. 절대 현재 국회의원들이 중대 선거구제로 하면 자기 지금 선거구들이 다 날아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안 움직일 거예요. 안 하죠. 네. 밥그릇인데. 거기 기득권이니까. 네. 2032님, 여전한 지역 감정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을까요? 지역 감정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역 내에는 우리가 뭐 샤이 보수, 샤이 진보 얘기했지만 지금 이 어떤 대세론에 갇혀 있지만 샤이 비지역 감정주의자들이 많아요. 네, 이들의 목소리가 안 모여서 그래요. 젊은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네. 관심을 가지면 지역 감정은 자연적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에 좀 안타깝죠. 김주호님, 대구에서 더민주 지지하면 사직구장에서 두산 응원하는 것과 같은 느낌인가요? 아니, 사직구장에서 두산 응원하는 분 계시죠. 맞는데요. 이거하고는 좀 다른데. 원정 경기 가죠. 좀 네. 섞이면 됩니다. 네. 그럴까요? 그러니까 홈 경기만 보러 가나요? 어웨이 게임도 보러 가야죠. 그렇죠. 좀 다니셔야지. 이번에 코로나 때 음. 대구와 경북이, 대구와 광주가 이렇게 서로 돕고 이렇게 소통하는 걸 보면서 네. 또 이거 하나의 정치인들의 실수예요. 개인들은 이 호남 영남 분들이요 연애도 잘하고 네. 같이 술도 잘 마시고 사업도 같이 하고 다 그렇죠? 합니다. 네. 정치인들이 갈라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020 의석전쟁 최스트라다머스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에 다른 코너로 돌아올 텐데요. 네, 대선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라이브 비데이 마칠 시간입니다. 퀴즈 정답은 1번 드라이브스루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라이브 비데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저는 퀸의 Too Much Love Will Kill You 들으면서 오늘 라이브 비데이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비데이 스페셜이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저는 월요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저는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ver told the truth to me about growing up and what a struggle it would be. In my tangled state of mind, I've been looking back to find where I went wrong.